법회 집기 텍스트본, 법회본 말고 우리 교재 345페이지 보세요. 중간에 6조대사 법보단경 목록 2쪽 권수 서창 각 1편. 이게 나중에 이제 몽산 덕이 고규비 덕이 찬인데 우리나라 때 송나라 때 송 이제 원 이렇게 갈 때 거기에 보면 송나라의 개수이고 거기에 보면 처음에 이제 행유 제1, 안야 제2, 의문 제3, 정해 제4, 좌선 제5, 참회 제6, 기연 제7, 점돈, 돈점 제8, 선조 제9, 부촉 제10 이렇게 10장의 편제로 이제 체계가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법회집기 당나라 때 법회의 그 본은 아직 이 하나의 전기로서 체계가 잡혀지기 이전에 본이고 이제 송나라 때 이 덕이본 이런 그 대순본 이런 쪽 여기 뒤에 나오지만 이쪽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정보도 그렇고 이 10장의 하나의 그 편제를 갖추고 이루어진 본이죠. 갖춘 본입니다. 근데 유마경도 그렇지만 육조단경은 그야말로 선어록이나 뭐 금강경 여러 능가경 등 불교 주요 경전과 그 어록 이런 그 말씀들을 아주 핵심을 지각해 둔 그러니까 육조대사의 전기임에도 불구하고 경전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동아시아 선종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짜임새 있는 하나의 경전이 된 거죠. 어록 전기지만 이것도 일종의 뭡니까? 거기에 따라서 문학작품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문학작품이라는 게 이제 픽션이고 허구처럼 되게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에 대해서 좀 외람된 그러니까 절하되는 표현들이어서 교단이나 불교에서 좀 그렇게 안 보려고 하죠. 근데 이제 크게 보면 사실은 불교 대장경이 문학적 요소를 갖추고 있고요. 불교의 모든 전적들이 이 많은 비유, 인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징, 또 뭐 신밀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경전 내지는 문학적인 텍스트로 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 불교 문학할 때 문학을 위한 불교냐, 불교를 위한 문학이냐 뭐 서로 갈등합니다만 문학으로서의 불교냐, 불교 철학으로서의 문학이냐 하는 이런 그 논란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유마경이나 육조단경은 대성 초기 반야 경전이기도 하면서 또 동아시아에서는 선종의 하나의 전기지만 경전화된 아주 깨어난 작품입니다. 그래서 육조단경은 이후에 동아시아에 너무 많은 영향을 미쳤고 많은 어록들도 후대 칠종이나 어록들도 육조단경을 전거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조친우를 보면서 보조친우의 저술에는 지금 법보단경 달밖에 안 남아 있어서 그것을 읽기 위해서 발문만 볼 수는 없잖아요. 본문을 봐야 되고 본문을 보자니까 지금 그 송나라 때 이 그 정보본만 볼 수 없어서 법회 집기까지 같이 보게 되니 육조해명대사의 초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정제된 10장에 구성되어 있는 경전화된 육조단경도 볼 수 있어서 그걸 기초로 이제 전율 수사가 그게 길을 단 의미가 발을 단 의미가 좀 드러날 것 같아서 우리가 이제 논문을 통해서 예비적 고찰을 살폈지만 사실은 보조 진우를 이해하기 위한 예비적 고찰의 또 다른 모습으로 원전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진울수다가 쓴 것을 경전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육조단경이라는 경을 통해서 경에서 비롯된 진울의 사상, 철학, 지향 이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선종이 표방하는 궁극적 가르침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육조단경을 서두에 좀 보자는 발표자가 우리 아직 다 미진한가요? 그 5번, 6번
목차를 아직 못 써가지고. 예. 자, 우리가 이제 원전을 이게 원전을 봐야 힘이 생기고요. 고전을 볼 수 있는 힘을 기초로 자신의 학문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번역본만 봐가지고는 그 느낌이 안 오고 원전을 보면서 번역본을 참고하는 방식이 있더라도 원전을 통해서 힘을 생기게 하고요. 자신감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고전학이라는 게 히라거든 라틴어든 독일어든 원전이 필요하고 불교는 기본적으로 산스크리트, 팔리어, 티베탄도 한문, 번파, 장한을 고전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번파, 장은 아무래도 이제 인도 유로피안 어군의 연장에서 볼 수 있고 티베트라 또 티베트, 버마 어군으로 해서 아시아권을 얘기할 수 있으나 티베트 자체도 이미 중카파인데 보냈던 학생들에 의해서 산스크리트를 모방해서 만든 언어이기 때문에 영미권 인도 유로피안 어군의 연장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동아시아 이 한자 문화권의 이 텍스트는 좀 다른 의미가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한자가 우리 조상 동이족이 만들었던 언자, 즉 우리 그 한자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우리의 그 불교는 동아시아 불교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이 땅에서 호흡하고 형성되어 왔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한문 전적들을 우리가 타자화해서 할 게 아니라 우리 한글이 그렇듯이 한글은 7, 80% 음이다. 한자에서 그대로 음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치면성을 가지고 좀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이 한자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고전 한문, 불교 고전 한문을 보는 의미가 우리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져야 되고요. 이물감이 없어야 되고 이것을 기초로 원고 글을 써나가는 데 그 힘을 가지고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육아 전적이나 도가 전적 또 다른 여타의 문집들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는 힘도 생기니까 학기 동안 좀 잘 함께 진행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발표자들이 충분하게 내용들을 잘 보강하고요. 각 축을 이런 것도 좀 잘 알아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처음 발표 시작해볼까요? 두 번째 발표자는 누굽니까? 반드시 이게 원전 이 책을 가지고 여기에 일단 색연필 같은 걸 이렇게 콤마 맞추고 좀 찍으면서 그렇게 하세요. 원래 한문은 고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 발표문을 줄줄 따라가지 말고요. 원전을 반드시 좀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자기화됩니다. 그런 노력 속에서 한문이나 고전에 대한 이물감이 좀 최소화되니까 반드시 이렇게 점을 찍고 마침표를 찍고 하는 방식으로 종이책을 중심으로 좀 진행하면 좋겠어요. 발표자들 그 책을 보고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이 종이책을 보고 번역을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준비한 팩을 줄줄 읽지 말고 그렇게 해야 이게 자기 있게 됩니다. 그래야 또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예, 337 해보세요. 우리 그 수업 발표문 형식은 우리 그 안델서실에 올려놓은 것처럼 6구조, 이게 논문의 구조 방식으로 하긴 했습니다만 3, 4는 구조와 체계고 4장이 이제 번역과 출석인데 이런 형식을 좀 취해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리 얘기했던 것 같은데 반드시 기말 보고서 한 편을 우리 수업 주제와 관련된 기말 보고서 한 편을 논문 형식으로 기말에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기말 보고서 한 편을 반드시 준비해서 사실 남는 거는요. 이 텍스트 원전을 보고 기말 보고서 하나 쓰는 게 남는 겁니다. 자기 문장으로 그걸 보충해서 학술지 투고해서 논문으로 만드는 과정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말 보고서를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주제를 잡아서 기말에 반드시 제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하고 발표문을 학생에서 발표한 이후에 토론한 이후에 그 수정 파일하고 기말 보고서하고 출석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성적을 내기로 합니다. 늘 얘기하지만 그 부처님법이 인과법이듯이 채점은 인과법에 따라 채점합니다. 경우에 따라 자비의 점수를 추가할 수도 있는데 인과법을 믿는 우리 불자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페이퍼를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자, 시작하세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1번, 2번, 3번인데 일단 1장에서 제가 주목했던 거는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인도에서 어떻게 동아시아, 중국까지 선사상이 이렇게 갔는가를 좀 전체적으로 봤고, 두 번째는 그래서 어떤 이유 때문에 됐는가에서 좀 미시적인 관점에서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그 점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원이란 범어 드야나의 음역인 선나에서 나가 탈락한 말로 고요히 생각하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정려나 사유수로 번역하기도 한다. 보통 선은 정이라는 말과 붙어서 선정이라는 말로도 쓰인다. 정은 사막 파티의 역어로서 어지러운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여 평등하게 된 형태를 뜻하며 등지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신집중승법은 고대 인도의 요가 전통에서 기원하여 불교의 핵심적인 깨달음의 방편으로 수용됐다. 서원에는 통찰의 대상과 목적에 따라 수많은 갈래로 나뉠 수 있지만 규봉종밀은 그의 선원제 전집도서에서 외도선, 범부선, 소승선, 대승선, 최상승선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중국에는 선종이 흥하기도 전부터 여러 선례 경전들이 전해져서 관법이나 관불의 선법이 유행하였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종이라는 것은 보리달마를 초조로 삼아서 불림문자 교회 별전을 표방하는 종파를 말한다. 그가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남인도 출신이라고도 하고 페르시아인이었다고도 전해진다. 보리달마의 법은 해가 승찬, 도신, 홍인, 해능으로 이어진다. 그는 해가에게 능가경을 전수하여 후계의 신표로 삼았으며 이로 인해 달마의 일파를 초기에는 선종이라 하지 않았고 능가종이라고 하였다. 8세기 초에는 능가종의 계보를 기록한 능가사자기에서는 능가경의 역자인 구나발타라를 초조로 그리고 달마를 제2조로 전하고 있다. 달마는 도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이익과 행위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 이익이란 경전의 이치를 통해 진리를 체득하는 것으로 살아있는 것의 본래 마음을 믿고 이를 오롯하게 격관하여 자타가 둘이 아님을 깨달아 동요가 없는 무의 경지로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또한 행위란 실천을 통해 진리를 체득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보원행, 수연행, 무소부행, 칭법행 네 가지가 있다. 이것이 보리달마의 이익사행론이다. 재밌는 것은 먼저 경전에 의거하여 문자에 집착함이 없이 그 근본 정신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실천 수행하라는 가르침은 기존의 불교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점이다. 불림문자와 교회 별전을 표방하는 선종의 근본 취지는 후대에 개변된 것으로 그는 불림문자라고 보기엔 경서를 매우 중시하였다고 한다. 다만 문자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 조금 더 적극적이었을 뿐이다. 이후 보리달마의 선법은 5조 홍인에 이르러 해능을 중심으로 하는 도노의 남종과 신수를 중심으로 하는 점수의 북종으로 나눠지게 된다. 북종선은 한때 크게 융성하나 점차 남종선이 중국 선종의 주류가 되면서 쇠퇴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능이 6조의 지위를 얻게 된다. 다른 한편 중국의 초기 선종사에는 남종과 북종뿐만 아니라 4조 도신의 제자 법용에서 비롯된 반야공간 계통의 우두종도 있었고 5조 홍인의 문화에서 나온 연불선 계통인 정중종도 있었다. 이러한 흐름 끝에 인도에서 깨달음의 방편으로 이해되던 선이 삼매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중국인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게 됐다. 이후 선종은 마저 도일과 석도 희천을 시작으로 하는 불림문자 교회 별전의 조사선이 성립된다. 당대 중 후기에 걸쳐 크게 발전한 선종은 무종의 패불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 번성하였다. 전통적인 불교 수행이었던 정전 연구나 종교적 계율을 떠나 일상생활 속에서 불교를 실천하고 또한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청규에 따라 생활하던 그들은 패불 석권을 계기로 오히려 다양한 선을 구현하였는데 오가칠종이 바로 그것이다. 오가칠종을 도표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미지로 제가 뽑아온 건데 파일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 위양종은 일찍이 쇠퇴하였고
후대까지 오랜 법맥을 유지한 것은 조동종과 임지종이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선종은 신라하대 구산선문으로 시작되는데 대개 마조도일의 법맥이다. 그 후 임제의 11대 법손이며 양기파의 5세가 되는 대해종고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은 고조진울은 정예쌍수를 주장하며 간화경절문에서 임제선을 퍼뜨렸지만 하나의 법통으로 계승되지는 않았다. 그러다 고려말 태고보우가 임제의 18세 적손인 서곡천공의 법을 계승하며 한국 불교는 또 다른 전통을 수립하게 된다. 2장입니다. 선종은 이전의 권위주의적 교학 불교에서 벗어나 인간의 평범한 일상 속으로 파고드는 생활 불교로의 전환을 이끌었는데 이는 인도 불교의 사상을 뛰어넘은 중국 불교만의 혁신이었으며 불교사에서 종교개혁이라 불릴 만한 사건이었다. 선종은 불교 내부의 변화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선종은 중국의 도교 및 유교와 깊은 대화를 나누었고 나아가 중국 고유의 사상들과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스스로를 단련하고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사상적 촉매제의 역할을 했다. 선종이 중국인의 종교로 거듭날 수 있었던 첫 번째 동력은 토착 사상인 노장 사상과의 적극적인 융합, 즉 노장화 과정에 있었다. 불교가 중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심오한 교리는 기존에 존재하던 노장 사상의 언어를 통해 이해되고 번역되었다. 특히 선종은 도교적 색채를 가장 깊이 받아들인 종파였다. 도가가 인위적인 것을 배격하고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는 무의를 강조했듯 선종은 번뇌와 분별심을 내려놓은 무시인의 경지를 추구했다. 또한 진리를 아는 자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말을 하는 자는 진리를 알지 못하니라는 노자의 가르침처럼 선종 또한 불림문자를 내세우며 언어와 문자가 지닌 한계를 지적했다. 요거 이 각주 10번 보시면은 노자 도덕경 56장을 가져왔습니다. 이처럼 노장 사상과의 융합을 통해 선종은 인도 불교의 사변적 측면을 넘어 중국인의 실생활과 정신세계에 깊이 뿌리내린 실천적이고 직관적인 종교로 거듭날 수 있었다. 이처럼 노장 사상을 통해 사상적 토대를 마련한 선종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인도의 전통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실천 강령들을 내세우며 완전한 중국의 종교로 탈바꿈했다. 인도 불교가 정형화된 자선을 중심으로 선정을 발달시킨 반면 중국서는 먹고, 입고, 걷고, 서고, 앉고, 눕는 모든 일상적 행위 자체가 본래심의 작용이며 따라서 그것이 수행이다 라고 선언했다. 이는 곧 마음이 곧 부처라는 교리로 이어졌다. 또한 9세기 이후 중국서는 권위의 중심을 인도의 경전에서 중국 선사들의 설법과 대화를 기록한 어록으로 옮겼는데 어록은 경륜에 관한 문자적 주석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그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었다. 나아가 승려의 농사를 금했던 인도의 율장과는 달리 백장 회해는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립하여 육체노동을 움직이는 명상으로 간주했다. 출가를 우선시했던 인도 불교와는 달리 중국서는 제가자와 출가자가 깨달음의 가능성에 있어 동등하다고 보아 4대부 계층에게까지 널리 수용될 수 있었다. 이러한 실용적 모습들이 선종이 다른 불교 종파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중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게 한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여기 아래 표는 제가 이제 만들어 본 거고요. 하겠습니다. 이 표는 제가 일단 여러 가지 참고해서 정리를 해본 거고요.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나라 말기에 접어들면서 종래에 활동하고 융성했던 여러 종파들은 차례로 쇠퇴하여 갔다. 그러나 오직 선종만이 그 전성기를 맞이하였고 이후 중국 불교의 주류를 이루게 된다. 이후 선종은 청나라에 이르러 지성계의 주류를 형성했고 이는 필연적으로 당시 주류 사상이었던 유학자들에게 큰 위협이자 도전으로 다가왔다. 이에 유학자들은 선종의 철학적 공세에 대응하여 유교의 이론체계를 재정비할 필요성을 느꼈고 그 결과 성리학이 탄생하게 된다. 성리학의 집대성자인 주희는 선종에 대해 양가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편으로 그는 선종이 인륜도덕을 부정하고 허무에 빠지게 한다라고 비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의 사상체계는 선종과의 대결을 통해서 형성되었다. 성리학의 핵심인 이기심성론은 선종이 제기한 마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유교적인 답변이었다. 또한 주희는 선종의 수양 방법론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선승들의 자선과 유사한 정좌를 인정하고 가나선의 제시와 같은 개념을 처형해서 법영문이라는 실천 철학을 만들어냈다. 결론적으로 동아시아 사상사에서 선종은 노장 사상과 회통하며 스스로의 사상적 깊이를 완성하고 유학의 지적 진정감을 불어넣어 성리학이라는 새로운 철학을 탄생시킨 창조적 대화의 중심축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네, 3장 6조단경의 구조로 넘어가겠습니다. 6조단경의 명칭은 판본에 따라 다른데 모두 공통적으로 단경이라는 이름을 포함하고 있어서 6조대사의 단경이라는 의미로 6조단경이라 부릅니다. 6조단경은 경전이 아니라 이제 조사의 어록인데 그 사상적 깊이와 권위가 인정되어서 경이라는 명칭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사 스님의 어록에 경이 붙은 것은 이제 도덕경이나 변경 등과 같이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에 존경의 의미를 표한다는 중국인의 사상적 전통이 적용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안에는 이제 판본 종류에 따른 6조단경의 이름입니다. 저희 교재에는 요걸로 되어 있죠. 남종동교, 최상대승, 마하바냐, 바람일경, 6조해능대사, 소주, 대범, 사시법 단경 이렇게 되어 있죠. 해운본에는 그냥 6조단경이라고 되어 있고 설순본, 덕이본, 종보본에는 6조대사 복보단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조단경의 판본의 종류는 이제 30종이 넘고 판본에 따라 내용도 살짝씩 다른데 가장 대표적인 제가 위에 적은 6가지를 잠깐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표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돈박본입니다. 이제 1943년에 발견된 것으로 글자 수와 형식을 갖고 이제 오탈자가 좀 적은 필사본인데 도난본보다 앞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재에 있는 도난본이죠. 가장 오래된 최고본으로 750년경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제 1907년 영국의 탐험가 스타인이 돈황 관리인으로부터 이제 수집해서 대형 박물관에 보관한 것으로 제자 법회와의 문답이 실린 유일한 판본이므로 법회본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해흥본입니다. 967년에 이르러 이제 해은 스님이 기존에 전해오던 6조단경을 2권으로 나누고 내용을 11개로 개편한 것입니다. 현재는 전해지고 있진 않다고 하고요. 이를 모본으로 한 6조단경이 이제 교토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설숭본입니다. 1056년 설숭 스님이 단경찬을 짓고 화조를 받아서 세 권으로 출간한 최초의 인쇄본인데 이제 원본은 또 전해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덕이본입니다. 1290년 덕이 스님이 설숭본을 모본으로 삼아 개편한 것으로 이것이 1300년 무역상인을 통해 고려로 전해져 1316년 고려의 스님 만왕이 목판 인쇄본으로 펴낸 것입니다. 여기에 보조진을 국사에 발문을 붙여서 출간한 덕이본은 고려 조선의 이제 설림에 유통이 돼서 한국 설림과 가장 관계가 깊은 판본이라고 합니다. 다음 종보본입니다. 1291년 원나라 종보스님이 설순본을 모본으로 하여 개편한 단경이고 명대 이후에 크게 유행했습니다. 편집 배열과 내용은 덕이본과 일치하지만 6조대사, 연기외기와 비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가 판본이고요. 다음은 6조단경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나눠본 겁니다. 6조단경의 내용은 9개의 대주제와 33개의 소주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구분이 이제 도난본 번역하셨던 성철스님이 이렇게 나누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이제 도난본 같은 경우에는 읽어보시면은 안 나눠져 있거든요.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아마 그냥 번역하고 좀 강의하기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나눈 게 아닐까 제가 추측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면 이제 덕이본 같은 경우는 나눠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10개의 장으로. 제가 여기 19번 각주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9개 대주제가 인연, 국법이야기, 설법, 무상계, 수계법문, 반야바람의 법문, 문인들과의 문답, 10대 제자, 전법과 법통, 단경의 유통입니다. 그래서 서원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이 멸제까지가 일단 제가 맡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다음에 하시는 이제 해신 스님께서
이 구조를 안 따라가실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제 19번까지 한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이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번역과 주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이 번역본을 비교할 때 기본적으로 교재에 있는 내용을 따랐고요. 근데 이제 번역본을 손철스님 걸로 하다 보니까 이제 한자가 다르더라고요. 다른 게 좀 몇 개 있고 빠진 것도 좀 몇 개 있고, 그래서 일단 번역상 문맥에 따라서 필요한 한자는 이제 번역본을 참고하여 추가하거나 아니면 제외하거나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글의 띄어쓰기는 대장정을 따랐습니다. 홍철수님 거를 보시면 알겠지만 중간중간에 한글이 들어가 있거든요. 뭐뭐뭐 하여 뭐뭐뭐 이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그냥 다 빼고 마침표 같은 거는 저희 교재에 있는 거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한글 번역은 홍철수님을 참고했고 이제 각주는 청화스님 역을 참고했습니다. 그 한글을 되게 구결이라 하죠. 구결. 그러면 우리 교재로 이제 직접 들어갔어요. 네, 이제 시작입니다. 선부터 제목 빼고 그 다음부터입니다.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제목. 남종 동교 최상대승 마하반야 바람일경 육조 해능대사 소주 대범사 시법 단경 1권 경수 무상계 흥법제자 법회 집기. 육조 해능대사가 소주 대범사에서 베푸신 법인 단경 1권과 겸하여 무상계를 받은 흥법제자 법회가 모아 기록함. 아까 여기 나왔듯이 법회본이 이거죠. 법회가 썼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능대사 어대범사 강당 중승고 좌설 마하 반야 바람일법 수무상계 기시 좌하 승리 도속 1만 여인 소주 자사위 거급제 관료 30여인 유사여인 궁청대사 설 마하반야 바람일법 자사수령 문인승법회 집기 유행후대 여학도자 승차종지 최상전수 유소의약 이 위품승설차 단경. 해등대사가 대범사 강당의 높은 법좌에 올라 마하반야 바람일법을 설하고 무상계를 주시니 그때 법좌 아래는 비구, 비구니, 수도인, 속인 등 1만여 명이었다. 소주 자사의 위거와 여러 관료 30여 명과 육아의 선비들이 다 함께 대사에게 마하반야 바람일법을 설해주기를 청하였고 자사는 마침내 대사의 제자인 법회 스님에게 모아서 기록하게 하였으며 후대에 유통케 하여 도를 배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종지를 이어받아서 서로서로 전수케 하였으니 그 뜻이 요긴하고 의지할 만하여 길이 받들게 하기 위하여 이 단경을 설하게 되었다. 심사 능대사언 선지식 정신년 마하 바람일법 대사 불어 자정심신 양구내연. 해능대사는 말씀하셨다. 선지식들아 마음을 깨끗이 하여 마하반야 바람일법을 생각하라. 대사께서는 말씀하시지 않고 스스로 마음과 정신을 가다듬고 한참 묵묵하신 다음 이윽고 말씀하셨다. 선지식 정청 해능자부 공관범양 자광천류 남신 주백성 해능유소 부소조망 노모보유 일해해 간신빛 빈핏 어시매시 홀유일객 매시 수령해능 지어관점 객장시거 해능득전 각향문전 홀견일객 독금강경 해능일문 신명변호 내문객왈 종하철의 지차경전 객탑왈 아어기 주황매현 동풍무산 예배 오조 흥인화상 견금제피 문인 유처녀중
피청, 견대사, 권도, 속단, 지금강경 1번. 즉득, 견성, 직료, 성불. 저 이거 이제 번역하기 전에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저희 교재에서는 해능대사 할 때 한자가 이제 저희가 흔히 아는 해능대사의 한자랑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다른지가 일단은 처음에 이제 이 지혜 해자로 이제 계속 쭉쭉 했는데 어디는 또 은혜로 돼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 차이가 혹시 원래 은혜 해자로 돼 있는데 지혜 해자로 써 있는 분도 있죠. 음이 통하면 사자해서 같이 쓰니까 문제가 될 게 없고 은혜 지혜 같이 써요. 그러니까 원래는 은혜 해자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읽을 때 이 단어는 좀 붙여 있고 권, 도, 속 같다 이렇게.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서식들아 조용히 들어라. 해능의 아버지의 본가는 범양인데 좌천되어 영남 신주 백성으로 옮겨 살았고 해능은 어려서 일찍 아버지를 여의었다. 늙은 어머니와 외로운 아들은 남해로 옮겨와서 가난에 시달리며 장터에서 뗄나무를 팔았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뗄나무를 샀다. 해능을 데리고 관숙사에 이르러 손님은 나무를 가져갔고 해능은 값을 받고서 문을 나서려 하는데 문득 한 손님이 금강경을 읽는 것을 보았다. 해능은 한번 들음에 마음이 밝아져 문득 깨치고 이내 손님에게 묻기를 어느 곳에서 오셨기에 이 경전을 가지고 읽습니까? 하였다. 손님이 대답하기를 나는 기주 황매연 동빙무산에서 오조 홍인 화상을 예배하였었는데 지금 그곳에는 문인이 1000여 명이 넘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오조대사가 승려와 속인들에게 다만 금강경 한 것만 지니고 읽으면 곧 자성을 보아 바로 부처를 이루게 된다고 권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였다. 해능 문설 수겁유연 연즉사친 왕황매 풍무산 예배 오조 홍인 화상 홍인화상 문 해능왈 여하방인 레차산 예배오 여금향 오변 부구하물 해능다발 제자 시령남인 제자 시영남인 신주 백성 금고원래 예배화상 불구여물 유구불법작 대사수채 해능왈 여시 영남인 우시 간료 약 위감작불 해능다발 인즉 유남부 불성즉 무남부 간료신여 화상부동 불성유하 차별 대사욕 갱공의 견좌우 제방변 대사갱 불언 수발유해능 영수중작구 시유일행자 수차 해능 어대방 답대 팔계여울 그 말을 들은 해능은 숙세 어변이 있어서 곧 어머니를 하직하고 형매의 등무산으로 가서 오조 홍인화상을 예배하였다. 홍인화상께서 해능에게 묻기를 너는 어느 곳 사람인데 이 산에까지 와서 나를 예배하며 이제 나에게 새삼스레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셨다. 해능이 대답하기를 제자는 영남 사람으로 신주의 백성입니다. 지금 짐진 멀리서 와서 큰 스님을 예배하는 것은 다른 것을 구함이 아니었고 오직 부처되는 법을 구할 뿐입니다 하였다. 오조대사께서는 해능을 꾸짖으며 말씀하시기를 너는 영남 사람이요 또한 오랑캐인데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단 말이냐 하셨다. 사람에게는 남북이 있으나 부처의 얼굴 성품은 남북이 없습니다. 오랑캐의 몸은 스님과 같지 않사오나 부처의 성품에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오조 스님은 함께 더 이야기하시고 싶었으나
좌우에 사람들이 둘러서 있는 것을 보시고 다시 더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리고 해능을 내보내어 대중을 따라 일하게 하시니 그때 해능은 한 행자가 이끄는 대로 방앗간으로 가서 8달 남짓 방아를 찧었다. 명태 5조 인어 1일 환문 인질례. 까지 무슨 질문이 있습니까? 저의 얼굴 성품은 좀 이상하잖아요. 불쌍한 걸 번역은 어떻게 했나요? 얼굴 성품을 했나요? 네, 사람에게는 남북이 있으나 부처의 얼굴 성품은 남북이 없다고 해석하면 좀 성철쌤이 유리 번역 안 했을 것 같은데. 본인이 번역하면 그렇게? 아니요, 일단은 그 88년도 거기 번역본에서 파이팅 앞부분에는 좀 그렇게 했는데 아, 거기는 부처 성품으로 되어 있나요? 거기도 얼굴 성품으로 나왔어. 근데 좀 웃기잖아요. 그죠? 부처의 얼굴 성품이라고 하면 뭐 우리 보통 쓰는 말도 아니고. 지금 불성할 때 그 성이 성품성이 아니라 성시성이죠? 발표자 지금 원고에는. 네. 우리 여기에는 한불전에는 대정장에는 네. 발표자는 어떻게 했어요? 어디 부분이죠? 불성의 성자. 불성 중부 남부 이 부분인가요? 발표자는 성자로. 전부 붓다다투 불성 성품성으로 했죠? 네. 근데 여기 우리 본에는 불성이 어떤 성이에요? 성시성이잖아요. 강윤사님. 네.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번역상에 맞추려고 이렇게 했는데 성시성이면 부처님의 본맥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이라는 클랜이잖아요. 샤카 클랜, 석가죠. 이런 의미로 지금 쓴 거니까. 이제 초기본은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정보본은 성품성으로 바뀌지 않았나요? 어떤가요? 발표자 확인해 봤나요? 그런데요, 11타에는 이제 그 성불할 때를 다 바꿔놨고요. 10회탄. 예. 그 성품성으로 하든 뭐 성시. 성품성으로 하든 그 번역 우리말로 바꾸는 일이니까 부처의 얼굴 성품이라고 우리 들으면 이게 이제 우리한테 인식이 되냐 이해가 되냐 이런 이야기죠. 예, 우선 그 우리가 보는 정보본 앞으로 볼 네. 거기에 한번 확인하면 좀 10회타를 얘기했지만 거기 보면 지금 348 상단을 보세요. 상단에 이게 29줄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7, 18줄에 불성, 본무, 남부. 이게 성자가 성금성이죠. 네. 간료신녀 화상 부동, 불성, 유하차별. 이 붓다 답으로 되어 있죠. 불성, 부처님의 이제 본성, 부처님의 성품. 근데 초기본에는 지금 성시성으로 되어 있죠. 불성이. 이런 게 이제 바뀌었을 텐데, 초기 이 법회 당시에는 아마 이렇게 썼던 모양이죠. 근데 사실 이게 전혀 무관하지는 않은데, 우리가 그 모녀대사에 그 볼 때도 뭡니까? 5종, 그러니까 이제 법상계통에서 5종 불성불설, 5종 그 법이 있죠. 법상에서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5가지 차등이 있다. 성문정성, 경각정성, 보살정성, 삼성부정성, 무성정성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이제 원효대사가 뭐랍니까? 자신은 낮춰서 부를 때 뭐랍니까? 삼부교사에서 뭐라 했죠? 원효 전기에서 뭐라고 했죠? 그때 이제 그 판본에 따라 성품성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성시성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사실 이제 그게 좀 다르지만 의미를 좀 살려서 번역하면 다 통하는데, 지금 이제 지역적인 측면, 남쪽 영남인, 간료신 이렇게 남쪽을 폄하해서 부르는
북쪽 사람들이 이제 그런 표현의 맥락에서 보면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출신 성분처럼 클랜 개념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러나 오히려 이제 그런 의미는 후대에는 이제 불성의 유무로 부다 다투의 개념으로 바꿨을 거라 보입니다. 근데 이제 번역상에는 부처의 얼굴 성품으로 번역하면 조금 어색해 보이긴 해요. 클랜을 하더라도. 그럼 오히려 뭡니까? 우리 흔히 얘기할 때 이제 뭐 종성이라는 말 쓰죠. 종성론을 할 때. 종성이 할 때도 성품성으로 쓰는 게 일반적인데 가끔 성실성으로 쓰이는 용례도 보입니다. 이런 거 이제 음이 같으면 사자 표기를 들어야잖아. 은혜자로 되어 있는 해석이 이제 지혜자로 되어 있는 경우. 그게 사실 통용되죠. 음이 같으니까 차자 표기처럼. 뭐 이체자로 볼 수도 있는 예전이 있죠. 글씨를 다리 쓰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향유선생님 질문은 부처의 얼굴 성품이라는 표현이 좀 어색하지 않느냐는 지적이고 실제 우리 발표자가 참고한 성철 스님 번역본도 그렇게 돼 있는지 하고 청화 스님 주석은 그렇게 본 것 같은데 어때요? 거기 88년도는 그렇게 돼 있던가요? 저는 이야기로는 이제 어쨌든 영남 사람이고 오랑캐여야 되니까 그 두 가지를 맞춰주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했었거든요. 얼굴 성품, 얼굴의 의미가 그런데 성실성자 속에 성품성자의 뜻이 들어있는데 교수님 찾아보니까요. 사전도 찾아보니까 요새 사전이 막 바뀌어가지고 옛날에 안 그래도 요새는 또 통역에서 그런 것 때문에 사전이 좀 훈이 좀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통하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제 뭐 지금 사전이 바뀌고 지금 사람들도 바뀐 사전을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석하려면 이제 그런 의미도 구이했으니까 이제 뭐 부다 다투로 보든 시아카 클레로 보든 어떻든 간에 그렇게 본다면 이제 우리말로 해석을 어떻게 하냐는 문제지. 우리말로. 네, 우리말로. 그럴 때 이제 편하게 부처의 성품으로 이렇게 얼굴을 빼고 이렇게 보는 게 우리가 회통하는 방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이럴 때는 그 법회본에는 성품성이 아니라 성시성으로 되어 있다는 걸 줄을 따라서 각주에 그 판본을 좀 소개해 줄 필요가 있어요. 각주에 법회본에는 성품성이 아니라 성시성으로 되어 있는데 의미상으로는 성품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이렇게 발표자의 의견이 좀 들어가 있는 이게 일종의 하나의 논문 쓰는 방식이죠. 이어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저 여러 가지 고정권이 많을 텐데 선생님이 있고 3, 40년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단어 표현이 가장 직관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직관적인. 다른 것들은 좀 풀어서 안 쓰고 한자 넣고 한자 쓰고 했는데 최대한 한글 많이 사용하시려고 한 거라고 제가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도난문이 그 일반적인 도난문하고 다르더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가 그냥 쓰는 도난문하고 이게 도난문이 다르는데 제가 해석할 텐데 성철스님 원래 제가 찾아보지 못했어요. 네, 성철스님의 해석이 좀 많이 어렵게 되어서 이렇게 돼요. 아마 내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생각이 많이 걸려요. 직격으로 분석을 하려고 기억하기로는 그때 보통 사람들이 되게 도난꾼을 주로 봤는데 성철스님은 이제 도난꾼을 반박하기 위해서 돈박본에 근거해서 도난박물관본에 근거해가지고 도난꾼의 일반 논리를 좀 반박했죠. 그러니까 시시보리수 심해명령대 시시건무 식불사야 진행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보리보무수 명령력인데 자성청정심 또는 본래 무인물 할 때 돈박본에는 자성청정심으로 되어 있다가 이런 부분 가지고 이제 그 해석을 좀 달리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성철스님이 이제 도난군의 일반 논리를 반박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오리지널 다른 텍스트를 발견해서 여기에 의해서 얘기한다. 이런 부분이 좀 강조됐고 그런 맥락에서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가 돈박본을 지금 우리가 확인을 못하니까 성철스님 그때 내 기억으로는 돈박본에 근거해서 도난본의 여러 논리들, 학자들의 논리를 비판적으로 보려고 하는 측면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어떻든 간에
선태호 스님은 그때 이 진울선사 놀이를 많이 비판하기 위해서 네. 오조 선교사 이쪽 비판하기 위해서 그랬던 맥락으로 읽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한 반격도 성가서적으로 있었고 뭐 그랬는데 그때가 이제 90년 초에 91년인가 성가사에서 노점수 논제 대학생이 너무 열렸잖아요. 뭐 러셀 교수나 여러 사람만이 그때 이제 맥락을 좀 담아서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예, 하여튼 그 판본을 우리가 근거로 우리 학자는 판본에 나오는 전거에 의해서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냥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근거와 전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니까 판본을 정확히 좀 그렇게 달아서 거기에 근거에서 이렇게 해석했다 얘기해야 훨씬 더 자유로워지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자, 다른 질문 또 있습니까? 이제 번역할 때 더 기본도 좀 참고를 했었는데 내용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뺐고 문장이 좀 빠진 게 있고 들어간 게 있고 이러죠. 네. 그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학자 일부는 이제 원나라 말이 더 기본이 많이 들어와서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 근거에서 이전을 보기다 해가지고 출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논의가 좀 다른데 근본 취지가 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취지가 조금 뭐 비슷하고 나눈 게 조금 다른 그런 정도. 전체적인 경의 내용이 뭐. 네. 자, 예. 또 질문이 없으면 좀 더 처음이니까 좀 천천히 갑니다만은 나중에 속도가 붙을 겁니다. 예. 그래, 저희 발표 때 천천히 오겠습니다. 예. 명계 넘어가겠습니다. 오조인어 1일 환문인 진례 문인집 흘 오조왈 오향여설 세인 생사사대 여등 문인 종일 공양 지구복전 불구 추리 생사보회 여등 자성 미곡 문하 가구여 여총차 귀방 자간 유지 해자 자취 본성 반야 지지 각작 일개의 정오 오간 여계 약 5대의 자 부여의 법 푸위 6대 화급급 오조 홍인대사께서 하루는 문인들을 다 불러오게 하셨다. 문인들이 다 모이자 말씀하셨다. 내 너희들에게 말하나니 세상 사람의 나고 죽는 일이 크거늘 너희들 문인들은 종일토록 공양을 하며 다만 복반만을 구할 뿐 나고 죽는 괴로운 바다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 너희들의 자성이 미혹하면 고개문이 어찌 너희들을 구제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모두 방으로 돌아가 스스로 잘 살펴보아라. 지혜가 있는 자는 본래의 성품인 반야의 지혜를 스스로 써서 각기 개송 한 수를 지어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너희들의 개송을 보고 만약 큰 뜻을 깨친 자가 있으면 그에게 가사와 법을 부촉하여 6대의 조사가 되게 하리니 어서 빨리 서둘도록 하라. 주 5번을 잠깐 보면요. 각주하단, 상중하단, ABC단. 그 성품성자는 지금 그 성시성자는 성품성인 것 같다고 물음표가 있고 별표가 하나 있죠. 아까 불성동이라고 자성도 그렇다는 거죠. 그 별표가 나오는 것은 위에 나왔던 예처럼 동일하다 이런 표시예요. 한본상 편집자가 신수대장의 편집자가 그렇게 한 거니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주 1번에 같은 면에서 고사 원본은 뭡니까? 앞에 동그라미 안에 원자 같지 않나요? 잘 안 보입니다. 근원 원자 같은데 원본은 고사 도랑본 옛날에 필사한 도랑본 대형 박물관 오늘 이제 원전을 했다는 거죠. 요 지금 신수장의 저본, 그러니까 원 또는 저본인데 그걸로 했다는 거죠. 그걸 기준으로 보고 다른 본을 답본을 뭐 이렇게 할 텐데 그거 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요. 문인 부첩은 각래 각지 자방 최상위원 아등 불수 정신용이 작게 장정 화성
신수상좌시 교수사 수상좌 득법후 자가의지청 불용자 최이심식 진불 감정계 시대사당 전유 삼감방랑 어차랑 하공양육 화릉가변 화능가변 병화 오조대사 전수의법 유행 후대 위기 화인노 진간벽류 진인가요? 영 아니고? 명일하수 문인들이 처분을 받고 각기 자기 방으로 돌아와서 서로 번갈아 말하기를 우리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뜻을 써서 개성을 지어 큰 스님께 모름지기 바칠 필요가 없다. 신수상좌는 우리의 교수사이므로 신수상좌가 법을 얻은 후에는 저절로 의지하게 될 터이니 굳이 지을 필요가 없다 하고 모든 사람들은 생각을 쉬고 다들 감히 개성을 바치지 않았다. 그때 화공노진이 홍인대사의 방 앞에 있는 삼카네도에 능가변상과 오조대사가 가서 법을 전수하는 그림을 그려 공양해서 후대에 전하여 기념하고자 벽을 살펴본 뒤 다음날 착수하려고 하였다.